공인중개사 하면 안 되는 사람, 직업 리뷰. 내 얘기 아님. 아무튼 아님.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겪어본 바 공인중개사 직업 비추천 이유, 더 디테일하게는 반드시 자격증 따고 일을 시작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얼마나 또 이 짧은 시간 근무해놓고 많은 것을 깨달았겠습니까마는 직접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저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깔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언젠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꿈꾸는 분들 혹은 호기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수입이 불안정하다. 불안이 커진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취급하는 물건에 따라 사람마다 수입이 천차만별인 직업인데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개인이나 법인 부동산에 취직을 하게 되면 기본급만 지급을 하거나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 혹은 아예 그냥 월급처럼 기본급 아니면 초기 3개월 동안은 기본급을 지급을 받고 이후부터는 인센티브 100% 등등 면접 시에 이런 근무 조건을 협의를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100% 인센티브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그 달에 한 건도 계약을 못 하게 되면 월급이 빵원인 거겠죠? 그냥 한 달 수입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처음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사를 하고 매물을 쌓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첫 달에 계약이 바로 이뤄지기는 힘들어요. 만약에 계약을 첫 달에 하더라도 잔금을 쳐야 보통 중개수수료를 입금을 해주시기 때문에 초기에는 몇십만 원이라도 기본급을 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수수료가 몇백, 몇천만 원 단위의 계약을 기존에 이미 해보셨던 유경험자 분들이라면 물론 기본급보다는 인센티브제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크게 한 번에 들어오는지를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안정감은 없고 불안하지만 그만큼 수수료를 받을 때 성취감도 크고 액수도 꽤 크기 때문에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기본급을 선택 못하고 인센티브제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계약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막상 실무를 해보니까 일반 주택거래야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제 수수료 받을 때 별 힘 들이지 않고 실랑이 없이 법정 수수료를 꽉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2022년에 강남의 상가 사무실에서 첫 근무를 했었거든요. 계약부터 잔금까지 치러지는 과정과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그 법정 수수료율 최대치인 0.9%를 양쪽에서 다 받아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때문에 당장 한 3달 중개업을 통해서 수입이 없더라도 버티면서 살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보통 3달째까지도 계약이 없고 성과가 좀 부진하다 하면 버티고 버티다가 다들 이때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월급 받는 친구들은 임금체불 한두 달만 돼도 엄청 큰일이고 당장 돈이 나오는 곳에 취직을 바로 해야 되고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3달 동안 월급이 없이 회사를 다닐 수가 있냐 라고 저한테 그 당시에 임금체불을 당했던 친구들도 묻더라고요. 사람이 일이라는 것을 한두 개 이상 여러 직장에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자유가 안정감보다는 중요한 사람, 이런 분들이 프리랜서의 삶을 많이 선택을 하죠. 자유롭지 못한 근무 환경에서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자유가 없더라도 안정감 있는 환경에서 더 성과를 내기 쉬운 안정 추구형이 있는데 스스로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먼저 알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근무 형태, 급여 조건을 잘 선택해서 일할 중개사무소를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낯선 타인과의 소통이 어려운 사람. 부끄러움이 많아서 식당에서 저기요, 이모 이렇게 주문 못하고 전화 주문도 잘 못하고 불려간 돈 달라고 못하고 그런 분들은 사실 생각을 이 업계에 대해서 안 하셨겠지만 이 업을 못합니다. 면접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것 같고요. 성격적인 부분들. 여러 건물 관리하는 관리소장님들이랑도 친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원만히 관계를 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의 입장을 잘 조율을 해서 렌트프리라든지 핏아웃이라든지 수수료 금액 협의라든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제 크게 갈리잖아요. 협의를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말 잘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딱히 전화를 거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사람을 상대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진 않아서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 부분은 저랑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 오히려 사람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 일하면서 사람이 싫어지는 케이스라. 세 번째,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다. 부동산에서 일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임장이잖아요. 보통 하루 일과가 출근을 해서 그날 올라온 새로운 공실 사이트의 그 동선들을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여기가 또 새로 나왔고 이런 동선을 쫙 정리를 하고 해당 매물 관리인이나 임대인한테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고 임장 활동을 나가서 사진 찍고 뭐 명함도 건네드리고 영업 활동하고 매물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해와서 자사 홈페이지나 네이버 부동산 이런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운전이 필요한 부동산에서도 일해보고 운전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이러나 저러나 진짜 비 많이 오거나 눈 많이 내리는 날, 폭염에 푹푹 찌는 날, 너무 밖에서 돌아다니기 악조건이잖아요. 이런 날에도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실내와 실외를 막 오가다 보면 감기에도 굉장히 잘 걸리고요. 체력적으로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번째, MBTI가 J인 사람. 그 MBTI는 다들 뭔지 아실 거라는 전제하에 J가 이제 계획형이잖아요. 계획이 틀어지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이 업을 하는 게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려니 그럴 수 있지. 이게 사실 내가 노동을 제공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기대를 안 할 수도 없고 자꾸 계획이 틀어지고 하던 일이 엎어지고 하는 경험이 쌓여야지 대해서 굳은 살도 생기고 내성이 생기는데 이게 일은 일대로 다 해놓고 잔금 치고 수수료 입금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상황에서 변수가 막 생겨서 전문용어로 빠그라진다, 계약이 빠그라진다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약간 그 해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고 전 직장 상무님도 산에 어디 템플스테이 다녀오시고 마음을 비우고 했어요. 다섯 번째,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어려운 개복치 유형인 사람들 이 일을 하시기가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 일과 삶의 그 분리가 필요한 사람이면 적어도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중개는 좀 말리고 싶은 게 작은 사이즈의 저는 일뿐만 아니라 노동력이나 저희 능력을 제공을 하면서 얻어지는 성과와 그게 금전적인 성과든 아니면 뭐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 이런 보상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 일이 곧 내 삶이고 실제로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 큰 부분 아니야? 하고 개인적으로 막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와 컨텐츠에 그다지 와닿아하지 않았고 여전히 현재까지도 생각이 크게 바뀐 건 없지만요. 주거용 부동산을 하니까 정말 제 개인 시간 보장이 너무 안 되더라고. 아무렴 손님 끌려고 막 상세 설명란에 24시간 상담 가능? 웃음 연락 주세요, 문의 주세요 라고 매물 광고에는 적어놓지만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전화를 진짜 되게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경 쓰고 있잖아요. 이 전화라는 것에 대해서. 전화도 그렇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채팅으로도 많이 연락이 오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서 있는데 자고 있는데 새벽에 막 전화 오고 아침 일찍 한 7, 8시 출근하는 시간? 그때 막 전화 와가지고 지금 여기 매물 근처인데 볼 수 있냐? 라길래 아니 내가 안 되면 전속 매물이 아닌 이상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해가지고 또 물어볼 테니까 후다닥 막 준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보여주려고 헐레벌떡 조기 출근을 하는데 제가 도착 5분 남겨놓고 있는데 죄송해요 그냥 다음에 볼게요 이렇게 문자로 이것도 역시 앞서 말한 계획이 틀어지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저는 제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비교적이 아니라 한 번도 사실 상가랑 사무실 임대차 중개하면서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무가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제 시간을 존중받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만한 상황이 없었어가지고 상가 사무실은 공휴일은 대부분 이제 손님들이 보질 않아요. 상가는 뭐 그렇다 치고 사무실은 주말에 쉬잖아요. 집 보는 사람들은 본인이 쉬는 날 이제 집을 되게 보러 다니니까 사실상 평일에도 출근해서 임장 다니고 막 매물 사진 올리고 일하는데 주말에 또 나와서 매물 미팅 보여드리고 또 일을 하고 그러니까 평일이고 주말이고 연락은 계속 오고 사람도 계속 만나고 근데 이제 계약은 잘 안 되고 연락이 또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신경은 월화수목금토일 내내 곤두서 있고 이렇게 항상 신경만 곤두세워도 그날 사실상 일을 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뇌는 쉬었다고 느끼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내가 긴장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제가 번아웃이 왔을 때 심리 상담 전문가 선생님께서 단 하루라도 이날은 연락도 안 되고 무조건 쉬는 날,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을 하루쯤은 분리를 해서 쉴 때는 정말 일 생각 말고 확실히 쉬어주라고 저한테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상가사무실 중개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거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쉴 때는 쉬고 싶어서 상가사무실 중개로 넘어오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순서를 좀 반대로 했지만 6번째,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사람. 이건 방금 전과 반대로 주거용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걱정할 일이 없는데 상가랑 사무실 임장을 나가면 원상 복구가 되어 있는 공실. 그런데 지하다. 지하 매물이 또 많거든요. 보통 클럽, 스튜디오, 운동시설, 음식점, 다양한. 근데 두꺼비 집을 썬큰 지하 제외 빛 한 점 없는 곳에 핸드폰 후레시키고 혼자 들어가서 그 두꺼비 집 찾아난 다음에 보통은 이제 출입구 근처에 있기도 한데 저 안쪽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물에 따라 불을 켜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혼자 불 꺼진 그 지하 공실에 들어가는 게 전 좀 공포스럽고 소름이 바짝바짝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나 진짜 용기 있게 들어갔다, 나니까 들어갔다 하는 게 그 버려진 웨딩 사진 스튜디오 촬영장. 거기 진짜 무서웠고 제일 무서웠던 곳이 성남 쪽이었던가? 그 7호선 라인이었는데 지하에 망한 라운지바가 있었는데 전기도 끊겨가지고 아예 두꺼비집 막 올려도 막 킬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내부 인테리어며 집기며 싹 다 그대로 있는데 그게 막 마네킹, 홀복, 가발 같은 거 막 널브러져 있고 깨진 유리잔. 거기가 진짜 최고로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안에까지 거기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최대한 브레시 터트려서 그리고 그렇게 안 찍어 올리는 이만 못한 컨디션일 때는 그냥 임장 간 게 아까워서 내부 공유용으로 찍어서 오는데 매물 사진에는 광고에는 굳이 올리지 않죠. 사진 떠올려도 소름 돋아 거기. 7번째, 아이폰만 있는 사람. 녹음이 안 되는 아이폰 유저는 업무용으로 자동 녹음 기능이 되는 갤럭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폰 16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 이후로 녹음 기능이 또 업데이트 된다길래 엄청 반가워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녹음됩니다.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였나? 뭐였지? 녹음을 하겠다고 상대방한테 알리니까 아주 또박또박 고지를 해서 서로 무한해질 지경이더라고요. 못 써먹겠더라고요. 아무튼 구두로 오가는 상황에 대해서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녹음 기능이 되는 핸드폰으로 업무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건 중개사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을 만한 잡을 같은 이유로 삼성 쓰시죠? 8번째, 너무 어려 보이는 사람. 사실 어려 보여도 신뢰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건 다 개인이 노력하고 전문가로서 능력을 보여주면 될 부분이죠. 하지만 유경력자인데 이렇게 앞머리 짧고 심지어 2022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어리고 젊었는데 제가 혼자 계약을 진행하는 사무실과 저보다 낮은 점수로 시험 점수를 턱걸이로 통과를 하고 이제 막 자격증을 따놓고 실무 경험도 없이 사무실을 덜컥 차린 50대 기업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 이 사정을 모르고서야 사실 알 필요도 없고 당연히 후자가 거래하기 신뢰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저라도 그러겠어요. 경우에 따라 워낙 큰 재산을 다루는 일이기도 하고 그냥 그 나이대가 주는 삶의 경험 역시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겉모습을 보고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신뢰감이 이제 저처럼 어린 중개사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죠.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3살 겨울에 이제 막 공인중개사 시험 치고 한 달 놀고 강남의 중개법인에서 일을 시작했었는데요. 직급이 대리고 다른 상사분들이랑 같이 이제 계약을 진행하고 초기에는 미팅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했으니까 계약이 진행이 됐지. 혼자 있었으면 저 절대 안 됐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개업했다가 접은 부동산도 실제로 많고 일을 하면서도 네가 뭘 알아? 네가 얼마나 알아? 전문가 맞아? 나 1억 원짜리 수표 들고 다니는 나 강남 건물주야. 이런 실제로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점들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는 중개법인 같은 데 들어가서 차차 다른 이제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워가면서 성장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도 전공을 살리지 않고 다른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물론 세상에 뭐 쓸데없는 경험이란 건 없지만 내가 이 직업 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 학과는 왜 다녔고 왜 나왔지? 이렇게 후회도 많이 하시는데 같은 이유로 1년에 한 번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어렵사리 합격을 하고도 막상 일을 해보니 앞에 말씀드린 이유와 더불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 맞지 않아서 결국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꼭 먼저 자격증을 딸 필요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부터 시작을 해서 현장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자격증을 나중에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나랑 이 일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 때 현장에서 경험을 먼저 해보고 이후에 자격증을 따는 루트를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중개 활동을 한번 경험해보고 자격증 시험을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지식들이 쌓여서 공부에 훨씬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어른들이 자식들 보고 아휴 공부할 때가 제일 편하고 좋을 때다 라고 하는 말처럼 자격증 따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사실 그걸 따는 것은 이제 뭐 시작일 뿐인 거고 이론과는 전혀 또 다른 실무에 적응을 하고 이 업을 하면서 살아남는 게 도무지 안 맞아서 그럼 뭐 주택관리사나 감정평가사 아니면 뭐 세무사 회계사 해볼까? 또 다른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자격증 안 따고 계속 중개 보조원으로 일을 해도 개업할 거 아니면 크게 상관없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